주말이 더 우울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이네요. 지금 컴퓨터가 편집하기에 좀 적절하지가 않아가지고 맡겨놓은 탓에 편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바짝 찍고 있는데 첫 번째 영상을 봤단 말이죠. 그래도 잘 찍혔나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영상은 특성상 짧게 잘라가지고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거의 원테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거를 드러내는 그런 편집 방식을 써야 되다 보니까 잘 녹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나는 켰다고 생각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다거나 뭐 이러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숨소리가 막 마이크에 다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다시 찍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알았으면 다시 찍었을 텐데 알아서 다시 안 찍었을 것 같아.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리스펙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30살의 사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어떠한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아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 자아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그 없는 자아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잘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특히나 이 자존감을 높이려고 했던 게 제가 우울을 좀 오래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진단받고 치료받고 이제 상담을 받아도 이제 차도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그 우울증 처음에는 이제 그 우울증을 주호소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쭉 이어나갔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걸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이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취미를 만들려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울증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거니까 그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취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 뭐 하나가 됐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 귀찮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뭐 안전기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나는 없는 거야. 취미가 그 상담을 제가 하나, 둘, 세 군데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군데? 그 정신과까지 하면. 근데도 답이 안 나와. 왜냐면 얘가 흥미가 있는 것도 없어. 좋아하는 것도 없어. 잘하는 것도 없어.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기만 한데. 그러면은 상담사가 취미를 만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냥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동호회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뭐 당장에 뭐 거창한 거 안 해도 되니까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갔어. 그래서 그냥 생각은 하고 있었죠. 저도 제 나름대로는 뭐 닌텐도를 사서 이제 제가 포켓몬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뭐 하려고 시도를 해본다거나 뭐 아무튼 동호회를 찾아본다거나 그런 노력을 했는데 딱히 막 하고 싶은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뭔가 자기의 그런 목표가 있는 분이셨어요. 각 잡고 여기에서 취미 3개는 취미 3개 혹은 좋아하는 거 3개는 이 자리에서 만들어 놔야지만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이셨거든요. 되게 젊은 분이셨는데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하셨어.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돌직구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말도 막 조곤조곤하고 이렇게 좀 예의 바르게 하다 보니까 상대가 그 직설적인 말을 하는 걸 되게 미안해 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못 알아먹어요.
확실하게 이건 이거야 어린애처럼 딱딱 찝어줘야지만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좀 약간 내 정신 연령에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 봤던 거죠. 취미가 뭐냐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길래 저는 최근에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젤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반려동물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근데 고양이가 취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다른 거를 또 생각을 해 보자." 하다가 제 목걸이가 제가 이런 주얼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걸이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혹시 뭐 주얼리 같은 거 공방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건 관심 없냐?"라고 하시길래 저 액세서리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번뜩 생각났던 게 제가 자기 관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부 관리하고 거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공주병 이런 건 아니야. 공주병 이런 건 아니고 막 거울을 보면서 만족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 얼굴을 약간 관찰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눈, 코, 입을 피부를 약간 이런 거를 관찰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도 그 모델링 팩이라고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고무팩이 있어요. 막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바르는 거. 그래서 막 약간 귀신처럼 이렇게 몽달 귀신처럼 되는 팩 있잖아요. 그게 집에 있거든요. 전 대용량으로 사 놓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사실 진짜 할 거 없을 때 왜냐면은 그거를 샀을 때는 남자친구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노는 게 저는 영순이고 남자친구랑 못 노는 상황에 나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할 게 없어 하면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혹은 옷을 산다거나 이제 귀걸이나 뭐 이런 주얼리를 산다거나 뭐 화장품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저를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는 팩하는 건 엄청 귀찮아하는데 그걸 좋다고 하니까 취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자기 관리 좀 해 볼까? 왜냐면 지금까지는 남자친구랑 지냈다 보니까 그래서 더 혼자 못 지냈던 것 같거든요. 남자친구랑 노는 게 너무 재밌고 나는 나 혼자 지내는 것보다 남자친구랑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냥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하고만 뭔가를 나누고 뭐 어디를 가고 공유하고 막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못 해봤던 자기 관리를 다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먼지 쌓인 그 모델링 팩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여는 그 카프리선 같이 생겼거든요. 카프리선을 확대한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제형인데 아무튼 그게 진짜 먼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먼지를 털어서 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취미를 못했던 건데 막상 그 취미를 하니까 내 삶에 활기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델링 팩이 사실 되게 귀찮아요. 그 믹싱을 해야 돼요. 볼에다가 믹싱을 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펴 바르고 그거를 뭐 한 15분 정도 있다가 굳으면 떼내고 여기 막 그 찌꺼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제 꺼즈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다 닦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떼면 안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되게 귀찮아요. 그것도 또 다 설거지도 못해요. 그 모델링 팩이 고무팩이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걔는 다 그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버리고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귀찮은데도 그 귀찮은 만큼 효과가 엄청 좋아요. 얼굴이 메이크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완전 뽀얘지거든요. 그 투명한 피부라고 하잖아요. 팩을 딱 뗀 순간 피부가 정말 확 밝아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사실 팩을 매일 하면 안 좋아요. 보통 많이 해도 3일에 한 번? 저는 1, 2주에 한 번 원래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할 게 없어가지고 취미로 3일에 한 번 정도 하기는 했는데 좀 그거 비슷하게 취미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지금은 제가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편집을 뭐 주말에나 이렇게 몰아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를 취미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면 이것도 제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화면에 나오는. 그리고 뭔가에 열중을 해야 그 이별 후유증이라고 하죠. 이별 후유증이 덜할 것 같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더 우울해져. 일을 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냥 그 사람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결혼 안 하고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주말이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여자친구랑 같이 차 타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있겠지? 근데 나는 지금 이 깜깜한 방구석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별별 생각들이 다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막 열심히 살아야겠어. 그래서 영상 편집이 진짜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수업 자료 예전에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어야 됐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야 됐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AI나 뭐 이런 비대면 수업을 할 수업 콘텐츠들을 개발한라는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교사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도 연수 가가지고 막 배우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귀찮아. 3분짜리 영상 만드는 것도 진짜 한나절이 걸려요. 엄청 귀찮아. 근데 오히려 좋아. 그래서 제 영상은 길잖아요. 그 긴 만큼 열심히 머리를 받고 내 취미는 그것이다. 거의 그걸로 돈 버는 사람처럼 부업하듯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또 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할 게 없었어. 컴퓨터가 없어서. 유유. 취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그 취미를 찾는 게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취미를 찾으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때 내가 취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예요. 근데 내 업무가 너무 과중해.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은 계속 와. 인풋이 계속 들어가요. 스트레스 인풋이. 근데 취미가 없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없이 그 스트레스가 전부 다 나한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그 폭발 직전의 화산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진짜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감정이 소진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사람이 그 소진이라는 표현이 딱인 것 같아. 그냥 사람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고 삶에 의욕이 없는 상태? 그때는 진짜 자살 생각도 못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퇴근하고 씻지도 못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들고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야.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냥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사람이 모든 감정이 다 회색이 되는 느낌? 내가 회색 인간이 되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왔던 거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끝났어.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진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난 스트레스를 받을 데가 없어. 그러면 우울이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똑같은 거야.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신과 선생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대요. 취미가 뭐예요? 뭘 좋아해요? 뭘 싫어해요? 어떤 영화 좋아해요? 어떤 노래 좋아해요? 막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내가 뭘 좋아하지? 제가 뭘 잘하지?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했나 봐요. 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성격은 어떤 사람이지? 막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생님한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운 씨는 지금 사춘기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사춘기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인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저한테 주세요라는 그 뉘앙스가 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 지금 자아가 형성이 안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성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아에 대한 내가 자아가 흐리다는 거를 뭔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내가 안 왔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사춘기가 이제 신체적으로는 다 왔잖아. 신체적인 사춘기는 왔는데 이제 정신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리적인 성장. 근데 심리적인 성장이 뭔지 모르겠고 사춘기라는 게 사실 너무 모호하고 사춘기 하면은 그냥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 그런 건가?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셨고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약간 당연히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감히 그렇게 저는 정말 그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학생일 때도. 실제로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면 제가 앞서서 걸어가지 않고 정말 천천히 걸어가셔도 그 뒤에서 그림자 밟을까 싶어서 저 먼발치에서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나는 사춘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지 못했구나. 남들은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낸 거지? 하면서 더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 자아를 찾아야겠구나 싶어서 그때 선생님께서 주셨던 솔루션이 뭐냐면 백문백답이었어. 저랑 비슷한 세대는 이제 아실 텐데 싸이월드 할 때 백문백답 유행이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 이러면서 백문백답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는 백문백답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성격이 호불호가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게 딱딱 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답을 딱딱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제가 회색지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흑과 백으로 나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yes or no가 아니라 그 중간 지대에 무언가가 토픽이 들어있으면 그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나는 빨리 이거를 분류하고 싶은 거야. yes 아니면 no로. 그래서 너 나 좋아해, 싫어해? 확실하게 말해.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나 불안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때는 또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빨리 바뀌고 싶었던 때였으니까 선생님께서 그 회색지대에 있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는 걸 기르는 기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어떤 너무 가깝게 두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두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둬야 된다는 거죠. 중간 경계에 회색 지대에 놓고 그거를 불안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백문백답을 하되 확실한 답을 내려고 하지 말라.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써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더 어려웠어요. 모른다라고 쓰는 게 더 어려웠어. 그냥 확실히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게 100% 맞지 않아도 그렇게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딱딱딱 찝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근데 그게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최근에 듣는 노래 핸드폰 켜가지고 진이 들어가서 최근에 들었던 음악 그냥 몇 개, 한두 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너가 좋아하는 노래야? 너 이 장르 좋아해? 너 이 가수 좋아해? 이 가수 왜 좋아해? 이런 거를 물어보면 그게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답은 쓸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내 마음을 대변하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빨리 이렇게 답을 내버리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상황만 무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뭐 장래 희망 물어보면은 아나운서 쓰고 마는 거지.
실제로는 아나운서 뭐 하는 직업인지도 모르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게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나 머리가 왜 이렇게. 내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이걸 좋아할까? 왜 이걸 싫어할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영역이 회색 지대인 건데, 자아가 흐리니까 그거를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약간 충동적으로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빨리 그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혹은 제리 밥 먹을 시간이네요. 너뭐 말하려고 했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던가.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부끄러운 말인데, 미신을 좋아합니다.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점, 사주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아한다고 막 얘기를 안 하고 다녔던 게, 왜냐면 내 딴에는 뭔가 삶의 갈림길에 있을 때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심해서 점을 보러 가는 게 좀 별로인 거라고 생각했고 의존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사실은 갈림길에서 이거 골라주세요. 저 이 사람 만나는 게 괜찮을까요?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거를 무당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은 훨씬 의존하는 거고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근데 막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점 보러 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던 그 젊은 선생님께서, 센터에 계신 선생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상담에 의존하지 마라. 본인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마다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은 이제 올바르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경계성으로 좀 힘들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상담을 오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해주셨단 말인데, 그 말도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나도 힘들어서 온 건데 오자마자 상담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죠. 통찰력이 있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냈냐면, 자아가 흐리기 때문에, 근데 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럴 것 같긴 해요. 자기를 어떤 자격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30살 여자, 그리고 뭐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이고 직업은 뭐 보건교사이다. 나는 30살 뭐 어디에서 일하는 보건교사야 라고 저를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으로만 제가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흐리니까.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자격증, 어떤 뭐 졸업 증명 이런 걸로만 자기를 규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이야기할 때 진짜 민망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약간 오해했어. 너 지금 약간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너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보건교사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나, 그냥 학교에서 일해. 뭐, 학교 다녀.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보건교사라는 직업이 대단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껍데기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 알맹이, 내 본질은 진짜 뭣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를 껍데기로만 판단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볼품없는 인간인데, 내가 보건교사야라고 하는 게 뭔가 교직에 있는 사람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소개팅 가서 직업을 속인 적도 있었어요. 저 교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저 공무원이다. 간호대 졸업했고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그냥 일하고 있다. 깊게 얘기 안 하고 어떤 직종인지 어떤 뭐 계열인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남자에 대한 제가 공포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제가 지내는 이 지역이 좁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자존감이 진짜 낮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특히나 또 보건교사라서 더 그런 것 같아. 초등교사여도 그랬으려나? 나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누군가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내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좀 겸손해 보였나 봐요. 내가 그래도 어린 나이에 교사가 이제 돼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이. 그래서 의수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되게 뭐 "요즘 사람들 같지 않다. 겸손하다. 막 싹싹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칭찬도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관심, 칭찬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받으면 저는 바보가 돼요. 고장이 나 버려요, 이거를. 막 자존감이 낮으면 보통 이런 칭찬을 했을 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못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니에요."라는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그 정도 아니에요. 다 남들도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버버버 해 버려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칭찬을 했을 때 선배 선생님이 그런 칭찬을 하셨을 때 그냥 막 얼굴이 붉어지고 시선이 내려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도 더 이제 길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결핍이 그러니까 메울 수 있는 결핍이 아닌 느낌?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어떤 말도 남지 못하고 다 그냥 저를 지나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자아적 다운이는 칭찬이 얼마나 고팠겠어요. 애정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따지고 보면은 칭찬 좋아하죠.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야 칭찬 듣는 게 당연히 좋죠. 다만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을 뿐. 그래서 마음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 고팠다는 표현이 딱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고픈 마음을 남자친구의 애정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나의 부모님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애정을 네가 다 줘. 불가능하죠, 사실 이거는. 애정도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애정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인연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 큰 상처를, 큰 구멍을 그 사람의 애정만으로 꾸역꾸역 메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면서 애정을 받았으면 상대방도 막 더 주고 싶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애정을 갈구하는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상대방도 지치죠. 질리지 막.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매력이 없었을까. 대놓고 막 국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를 한다는 게 사랑해줘. 전 진짜 그런 말도 했었어요. 나 좀 예뻐해달라고. 그렇게 대놓고 말한 적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회식 가지 말고 친구들을 만나지 말고 나랑 시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만족할 만큼. 내가 만족할 정도가 되면 그때 오빠가 가면 되잖아. 근데 왜 나랑 많이 시간 안 보내주고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어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은 만족이 안 되지.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만족이 안 되지.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고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고 오빠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그건 또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숨이 막혔겠죠. 저는 그게 남자친구가 너무 인싸 스타일이라서 저 사람이 유난인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든 그렇죠. 음. 아마 저도 저를 막 그렇게 좋아해 주는 나 좀 사랑해 줘 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막 질려 가지고 저도 성격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잘해 주는데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저는 망설임 없이 차단을 박아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저도 질려서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성별을 바꿔서 그러니까 다운이가 남자야? 남자인 다운이랑 연애를 할 수 있냐 이거야. 저는 절대. 저는 못해요. 저는 연애가 아니라 그냥 가까이에 두고 싶지는 않아. 싫어. 나는 내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전 남자친구한테 홀딱 반했던 이유도 저랑 정반대의 사람이라서 진짜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MBTI가 INFJ예요. 그래서 좀 진지하고 좀 내성적이고 생각이 깊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ESFP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현실적이고 내 사람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숲을 보는 스타일이고 남자친구는 나무를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다른 모습이 많이 끌렸고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았고 그 사람도 이제 저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좋아했던 거지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다 하면은 제가 소개팅 때도 MBTI 꼭 물어보거든요. INFJ 어떤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듣자마자 아 아니다 생각했어. 근데 웃긴 건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 그 눈빛에서 그런 거 알죠? MBTI 뭐예요? 아, 저 INFJ예요. 저도 INFJ예요. 아, 약간 거기서 이제 그 자리는 끝난 거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이제 그 남자친구를 못 잊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면 제가 1년 반을 연애를 했는데 1년 반 동안 뭘 했냐?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이랑 나눴어. 다운이의 1년 반은 그냥 그 사람이었어. 왜냐면 전 자아가 없잖아요. 내가 좋아서 뭐 여행을 간다. 내가 좋아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랑 하니까 좋은 거야.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은 자아가 확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여행지 이런 데를 가자고 하면 난 너무 좋은 거야. 골라주니까.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남자친구는 또 그게 뭐가 좋았냐면 너는 호불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좋다. 보통은 음식 가지고도 싸우고 여행지 가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런 걸로 커플들이 많이 싸우는데 너는 성격이 그냥 그래 그러자 하는 성격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이것도 좀 맞는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 남자친구랑 제가 성격이 잘 맞았냐? 그게 아니고 다 안 맞았는데 성격이 정반대라서 다 안 맞았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달라서 맞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남자친구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거든요. 제가 그 경계성 성격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외부의 어떤 자극에 굉장히 취약해요. 자아가 흐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막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감정이 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남자친구였던 거죠. 저는 어,
이런 뭐 구체적인 것까진 몰랐지만 사람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람한테는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면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받는다는 거를 제가 중학교 때쯤부터 느꼈어요. 그땐 이제 친구들이었죠.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뭔가 나한테 잘 못해줬을 때 제가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정말 화가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전 그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 때 그 친구들의 표정도 기억이 나요. 그런 애가 아니었으니까 너무 순하고 괜찮은 친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만만해가지고 막 장난도 쳤던 그런 애인데 걔가 막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제 친구들도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 그냥 기대하지 말고 이 사람이 뭘 해주면 해주는 거에 감사하고 뭘 못 해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굳히고 그때에서부터 경계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 경계 밖에 있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경계 안에 들어왔던 유일한 사람들은 이제 남자친구인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안해 친구들아 미안하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경계 안에 넣고 싶어도 이 친구의 행동이 나한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준다는 걸 아니까 계속해서 그 선을 지키는 거죠. 이 선 안에 못 들어오게. 내가 더 다가가고 싶어도 저 스스로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친구들 포함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내 사람이 아니니까. 내 사람이라고 할 만한 유일한 사람이 남자친구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 통제하려고 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가 불안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대가 제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그거를 다 통제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뭐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여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나는 뭐 여사친, 남사친 이런 거 이해 못한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을 아예 애초에 만들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 거죠. 그 사람의 사생활인데 존중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딴에는 그 불안이 그냥 걱정돼, 불안해, 약간 이렇게 애교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미쳐버릴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이 극심해지면 망상이 와요. 여자들 중에 약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의처증, 의부증처럼 상대가 안 들어와. 그러면 뭐 일이 늦게 끝났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막 머릿속에서 이제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지금 누구랑 막 어디 가가지고 엄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사고에 지배돼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고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해서 막 이렇게 떨리는데 그 불안이 분노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이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쌓이고 쌓이다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빵 터지는 거예요.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약간 원망하는 마음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남자친구랑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저는 이게 연애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뭔가 잘 안 되나 보다. 의사소통의 문제라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 같으니 커플 상담을 받아보자 하고 커플 상담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저에게 있었고 저에게 그런 장애가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정말 깊게 배웠어요. 어,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화는 당연히 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나는 게 화예요. 아주 기본적인 감정인데 그 화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분노 폭발까지 가기 전에 이거를 캐치해서 기분이 언짢을 때 이 언짢음을 살짝 풀어주는, 해소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상담하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화가 날 때 신체적인 변화가 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날 것 같으면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뭐 뒷목이 뻣뻣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이제 화가 나기 위한 전조 증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 터지기 전에 뭔가 기분이 언짢아, 화가 나 이럴 때 전조 증상이 뭐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기 가슴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가슴이 울렁거릴 때 그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제 폭발한 뒤에 막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울렁거리기 시작할 때 오빠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오빠 내가 그렇게 하면 많이 힘들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하면 상대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연인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안 하려던 걸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그렇게 분노 폭발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분노 폭발이라고 좋게 표현해서 별로 안 무서워 보이지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별로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화가 나면 막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정말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큰데 정말 간절하거든요. 저는 저를 바꾸고 싶어요. 많은 이제 경계성 분들이 이런 문제를 캐치하지 못하고 상대의 탓을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 보이고 그런다는데 전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간절한데도 너무 어려워요. 그 분노를 잘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말로 이것도 진짜 유치한 거거든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화가 나면은 막 떼쓰고 그런 애들 있죠. 이마트 가가지고 홈플러스 가서 막 장난감 사주라고 막 떼쓰는 애들처럼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면 말로 좋게 조근조근 말해도 다 안단 말이에요. 지성인이라면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근데 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면 사실은 꾹꾹 참는 스타일이에요. 싫은 소리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상대에게도 상냥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도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나 자신을 갉아먹고 이런 거에 익숙했던 애다 보니까 내가 서운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게 약간 오글거리고 힘들었어요. 그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랑해 고마워 이런 애정 표현하는 거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좋게 말하는 걸로 저의 애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 막 다 퍼주고 너무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하다가 그 화낼 때는 막 화를 냈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괜찮아졌어. 상대랑 싸우고 이제 달래고 뭔가 그 불안이 해소가 되면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바로 멀쩡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너가 기분이 좋을 때 나한테 잘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힘들고 화날 때 그렇게 좀 하지 마라는 걸 원하는 건데 저도 알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더 해야겠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어른 되기 너무 힘들다. 나 성장하기 싫어.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그냥 혼자 살면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막 입버릇처럼 해요. 어른 되는 거 너무 힘들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자아 정체감, 그리고 자기 존중감, 그리고 이제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발생했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의 원인이 불안이었던 거, 그리고 그 불안이 심해져서 망상이 되고, 그리고 그 망상 때문에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왜 널뛰기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계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좀 증상이 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장애 유형 중에 제일 많대요. 경계성 성격장애인 분들이. 그래서 경계인이라고 하던데, 경계인 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좀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치유가 돼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남을 위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애써 무시했던 분들도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남들은 나처럼 살지 않는구나. 아,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걸 느끼고 조금 개선을 해봐야겠다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면서 생각이 많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뭐 한 10명이면 많을지도 모르지만 음, 유튜브나 네이버에 경계성 성격장애를 치고 그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안 좋은 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해요. 상대한테 어떻게 됐든 피해를 주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갔으니까. 근데 진짜 극단적으로 약간 상종 못할 것들처럼 치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것도 남 탓이긴 한데, 나도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자아가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경계성이다? 그러면 당장 헤어지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뭐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경계인들한테 상처를 받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 저 같은 경계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상처거든요. 왜냐면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저도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 상담을 좀 오래 받아야겠다. 단기로 뭐 10회기로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꽤 오랜 시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근데 또 흔들려요. 경계인들은 되게 잘 흔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타인도 그래 버리면 "너 그거 치료 못해. 사람 안 바뀌어." 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진짜 포기하게 될까 봐, 내가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릴까 봐, 그리고 낙담해 버릴까 봐, '그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쓰레기야.' 막 약간 이러면서 뭔가 내 자신을 더 고립시킬까 봐 그런 글을 안 보면 되죠. 안 보면 되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댓글을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다. 뭐 당연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택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음, 좀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스크립트를 쓰면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면 책으로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크립트를 미리 써놨어요. 스크립트는 미리 다 써놨고 그 보충할 내용이나 뭐 삭제해야 될 내용도 있잖아요. 제가 뭐 함부로 약간 언급을 하면 좀 다른 경계인들 분을 이렇게 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선입견이 생길 만한 뭐 이런 내용들은 또 굳이 영상으로 남기지 않는 게 좋으니까 저도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왜냐면은 문제가 명확해야 치료가 더 수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약간 너무 경계성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 사고가 너무 여기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병원 갈 때 경계성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 드라마에도 미드인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절대 진단 기준 네이버에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지 마라.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연결짓기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 위주로 저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걸 느꼈고 이렇게 일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